폴란드 국방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폴란드가 무기 강국인 미국과 유럽을 제치고 한국 무기를 선택한 진짜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얼마 전 폴란드는 미국과 유럽산 무기를 전면 철수시키고 한국 무기로 싹 다 갈아치운 사실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무기 수입 역사상 한국과의 계약 규모는 역대 최고의 기록으로 평가받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폴란드가 과거 한국에게 돈을 빌려간 적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돈을 빌려준 한국이 그 돈을 단 한 푼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 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리지도 않았죠. 왜일까요? 돈을 빌려준 사람이 빌려준 돈을 받지 않는다. 너무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믿기 어려운 이야기는 폴란드의 어느 한 교수가 단 한 문장을 발견하면서부터 조금씩 세상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의 한 교수가 우연히 발견한 30년 전 문서 한 장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30년의 시간을 건너온 기적 같은 이야기. 조용한 외교가 만들어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맹의 탄생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바르샤바 대학교에서 현대사를 가르치고 있는 마르틴 자코스키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정말 믿기 어려운 진실에 관한 것입니다. 2024년 가을 폴란드 국방부 청사에서 벌어진 일을 기억하시나요? 전 세계 언론이 주목했던 그 역사적인 순간 말입니다. 미국의 로키드 마틴, 독일의 라인메탈, 프랑스의 탈레스, 영국의 BAE 시스템즈까지 서방 최고의 방산 업체들이 모두 참석한 자리였습니다. 18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폴란드 방산 계약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었죠. 그런데 결과는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K2 흑표 전차 980대, K9 자주포 672대, FA50 경공격기 48대까지 포함된 이 거대한 계약이 한국에 일괄 발주된 것입니다. 유럽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방산 계약이었죠. 저도 그날 기자회견장에 있었습니다. 역사학자로서 이런 중요한 순간을 놓칠 수 없었거든요. 기자회견장의 분위기를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서방 기업 대표들의 당황한 표정, 그리고 기자들의 쏟아지는 질문들이 말입니다. 왜 한국입니까? 기술적 우위가 있습니까? 가격 경쟁력 때문입니까? 정치적 고려사항이 있었습니까? 얀 드제프스키 국방장관의 답변은 정말 단순했습니다. 우리는 빚을 갚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빚이 무엇인지 몰랐죠. 기자들은 더욱 궁금해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에 무슨 빚을 지고 있다는 건가요? 한국 전쟁 때 폴란드가 파병했나요? 아니면 경제적 지원을 받은 적이 있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냉전시대 폴란드는 소련 진영에 속해 있었고 한국과는 거의 교류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저는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1년 전 제가 우연히 발견한 한 장의 문서 속에 숨겨진 진실 말입니다. 그 문서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1991년이라고 적힌 그 낡은 외교부 문서를 처음 봤을 때의 충격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한국 정부의 폴란드 외채 1억 2천만 달러 무상 탕감 결정이라는 제목이 제 눈을 사로잡았거든요. 처음에는 위조 문서인 줄 알았습니다. 1991년 한국도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았는데 왜 아무 조건 없이 그런 거액을 탕감해준다는 건가요? 하지만 그 문서는 진짜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외교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받은 적 없는 은혜를 조용히 갚는다는 인간의 가장 숭고한 가치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30년의 시간을 건너온 기적에 관한 것입니다. 조건 없는 선의가 어떻게 거대한 신뢰로 돌아왔는지 그 감동적인 여정을 함께 떠나보시죠. 이것은 단순한 방산 계약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정한 외교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우리 시대의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날도 평범한 가을 하루였습니다. 저는 연구실에서 다음 주 냉전사 강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동유럽 민주화 과정을 다루는 수업이었는데 1989년부터 1991년까지의 격변기를 학생들에게 어떻게 설명할지 고민하고 있었죠. 그때 제 대학원생 안나가 황급히 들어왔습니다. 안나는 평소에도 꼼꼼하고 성실한 학생이었는데 그날은 뭔가 다른 표정이었어요. 손에는 낡은 파일을 들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정말 이상한 문서를 발견했어요. 저는 별다른 기대 없이 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학생들이 가져오는 자료 중에는 종종 흥미로운 것들이 있지만 대부분은 이미 알려진 내용들이거든요. 하지만 첫 번째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한국 정부의 폴란드 외채 1억 2천만 달러 무상 탕감 결정.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리고 또 한 번 읽어봤죠. 분명히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991년 8월 15일자 외교부 문서였어요. 안나, 이 문서 어디서 찾았나요? 국립도서관 외교 자료실에서요. 1991년 관련 자료를 찾다가 우연히 발견했어요. 근데 교수님, 이게 정말인가요? 한국이 우리 빚을 탕감해줬다는 게요? 안나의 표정에도 의구심이 가득했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었죠. 1991년이면 한국도 여전히 개발도상국이었거든요. 1인당 GDP가 7,000달러 정도였으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1억 2천만 달러라는 거액을 조건 없이 탕감한다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저는 문서를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외교부 공식 문서 양식이었고 서명도 있었고 공식 도장도 찍혀 있었습니다. 위조된 것 같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내용이 너무나 의외였습니다. 문서를 읽어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어떤 조건도 명시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나 조건이 따르는 법인데 말입니다. 경제 협력 확대, 외교적 지지, 무역 특혜 같은 것들 말이에요. 하지만 이 문서에는 단순히 폴란드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결정한다는 표현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정말 조건 없는 지원이었던 거죠. 교수님, 혹시 다른 관련 문서가 더 있을까요? 아니면 이게 일부분이고 나머지는 따로 있는 건 아닐까요? 안나의 말이 일리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문서를 아무리 살펴봐도 연결되는 다른 문서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안나, 혹시 당시 폴란드가 한국에 특별한 도움을 준 적이 있나요? 한국 전쟁 때라든지 아니면 다른 위기 상황에서요? 아니요, 교수님. 오히려 그 반대죠. 냉전 시대 우리는 소련 진영에 속해 있었잖아요. 한국과는 거의 교류가 없었어요. 정말 이상했습니다. 외교에는 반드시 상호성의 원칙이 적용되는 법인데 말이에요. 받을 만한 이유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도움을 준다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30년 동안 현대사를 연구해온 제가 이런 중요한 사실을 몰랐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더욱이 이것이 사실이라면 왜 아무도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왜 역사책에도 나와 있지 않을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확실한 결심을 했습니다. 이 의문을 반드시 풀어보겠다고 말입니다. 단순한 학자적 호기심이 아니었어요. 한 인간으로서 진정한 선이라는 게 정말 존재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안나, 관련 자료를 더 찾아보세요. 1991년 전후의 한국 폴란드 간 관계, 당시 경제 상황, 외교 교류 등 모든 것을 조사해보세요. 네, 교수님. 그런데 혹시 직접 관련자들을 만나볼 수도 있을까요? 좋은 아이디어였습니다. 문서만으로는 진실의 일부만 알 수 있어요. 당시 상황을 직접 겪은 사람들의 증언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제 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몰랐지만 이것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발견의 첫걸음이었습니다. 한 장의 문서가 30년의 시간을 건너 어떤 기적을 만들어낼지 그때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문서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당시 상황을 직접 겪은 사람을 찾아야 했습니다. 저는 1991년 폴란드 경제부에서 일했던 관료들의 명단을 뒤져봤습니다. 여러 이름이 나왔지만 그 중에서도 얀 코왈스키라는 이름이 특별히 눈에 띄었어요. 코왈스키는 당시 경제부 차관이었습니다. 외채 문제를 직접 담당했던 핵심 인물이었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그는 현재 78세의 고령이었고 은퇴한 지도 오래되었거든요. 과연 저 같은 낯선 교수의 연락을 받아주실까요?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통화음 후에 나직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바르샤바 대학교 역사학과 교수 마르틴 자코스키입니다. 갑작스럽게 연락드려 죄송합니다. 대학 교수라고 하셨나요? 무슨 일이시죠? 1991년 한국의 폴란드 채무 탕감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어서요.
당시 경제부에 계셨다고 들었는데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혹시 거절하시는 건 아닐까 걱정했어요. 그 일을 왜 묻는 건가요? 목소리에 경계심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솔직하게 설명했어요. 우연히 관련 문서를 발견했고 학술 연구를 위해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좋겠군요. 전화로는 어려운 내용이니까요. 며칠 후 저는 바르샤바 근교의 조용한 주택가에 있는 코왈스키의 집을 찾았습니다. 작은 정원이 있는 단층 집이었는데 정말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코왈스키는 키가 크고 여전히 반듯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군인 출신이라는 게 한눈에 보였죠. 들어오세요, 교수님. 차 한잔 하시겠어요? 고맙습니다. 거실은 소박하면서도 품격이 있었습니다. 벽에는 가족 사진들과 함께 오래된 훈장들이 걸려 있었어요. 30년 넘게 공직에 몸담았던 분의 집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를 마시며 저는 조심스럽게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1991년 한국의 채무 탕감에 대해 기억하시나요? 코왈스키의 표정이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잠시 침묵하더니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때를 어떻게 잊겠어요? 1991년. 우리에게는 정말 절망적인 시기였습니다. 코왈스키는 천천히 당시 상황을 설명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소련 체제가 붕괴되면서 폴란드 경제는 완전히 마비 상태였다고 했어요. 계획 경제에서 시장 경제로 급격히 전환하는 과정에서 모든 것이 혼란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정말 심각했어요. 한 달 사이에 물가가 2배로 뛰는 일이 다반사였죠. 사람들은 돈이 아니라 물건으로 거래했어요. 달러나 독일 마르크만 믿을 수 있었거든요. 실업률도 15%를 넘었다고 했습니다. 국영기업들이 줄줄이 문을 닫으면서 수십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죠. 가장 큰 문제는 외채였어요. 소련 시절 빌린 돈들이 엄청났거든요. 그런데 소련이 무너지면서 우리가 모든 걸 떠안게 된 거죠. 당시 폴란드의 외채는 GDP의 70%를 넘었다고 했습니다.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죠. 서방 국가들도 도움을 주긴 했지만 모든 지원에는 까다로운 조건이 따랐어요. 구조조정, 민영화, 긴축재정.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IMF와 세계은행의 조건부 지원도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고 했어요. 더 많은 도움이 필요했지만 어디서도 무조건적인 지원은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코왈스키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조건 없이 도와주겠다는 나라가 있다니요. 더욱이 한국은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크지도 않았잖아요. 1인당 소득도 비슷한 수준이었고요. 그날 한국 대사관에서 온 연락을 받았을 때의 상황을 생생히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대사관 경제 담당관이 직접 경제부로 와서 만나자고 했어요. 무슨 조건을 내걸까 싶어서 긴장했죠. 그런데 정말 뜻밖이었어요. 코왈스키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대사는 정말 단순하게 말했어요. 폴란드가 어려운 상황인 걸 압니다.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돕고 싶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이에요. 그 순간을 떠올리며 코왈스키는 실제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정말 울었어요. 회의실에서 울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진심으로 걱정해준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코왈스키와의 만남 이후 저는 더욱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 이야기는 분명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한국 측의 입장도 들어봐야 했습니다.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당시 한국 정부 내부에서는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저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직접 서울로 가서 확인해 보기로 한 것입니다. 연구비를 털어서 항공료를 마련했고 한국 외교부에 연락을 취했어요. 다행히 외교부 아카이브 담당자가 협조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박선영이라는 연구관이었는데 전화 목소리만으로도 전문성이 느껴졌어요. 폴란드에서 오신다고 하셨나요? 1991년 사안에 대해 문의하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학술 연구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자료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 오실 예정인가요? 일주일 후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11시간의 긴 비행이었지만
기대감 때문에 피로감은 별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처음 밟아보는 한국 땅이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느낀 건데 한국은 정말 역동적인 나라였어요. 모든 것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걸음걸이도 빨랐고 지하철도 정확했고 건물들도 현대적이었어요. 3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낸 후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 종로구에 있는 외교부 청사를 찾았습니다. 웅장한 건물이었는데 한국의 위상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박선영 연구관은 40대 중반의 차분한 인상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계셨는데 전문직 여성의 품격이 느껴졌어요.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1991년 폴란드 관련 사안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가요? 당시 폴란드 채무 탕감에 관한 한국 정부의 결정 과정을 알고 싶습니다. 특히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배경이 궁금해요. 박선영 연구관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 일이라면 저희도 중요한 자료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어요?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지하 2층에는 거대한 아카이브가 있었어요. 온도와 습도가 철저히 관리되는 서고였습니다. 수많은 문서들이 연도별, 주제별로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죠. 여기가 1990년대 자료 보관소입니다. 1991년 폴더를 찾아볼게요. 박선영 연구관은 능숙하게 해당 섹션으로 가서 두꺼운 폴더를 꺼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1991년 8월 15일 외교부 회의록이에요. 폴란드 채무 탕감 결정에 관한 회의 내용입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바로 이것이었어요. 제가 찾던 진실의 원본 말입니다. 30년 전 한국 정부가 어떤 마음으로 그 결정을 내렸는지 알 수 있는 핵심 자료였습니다. 회의록을 펼쳐보니 정말 상세했습니다. 당시 외무부 장관을 비롯해 경제기획원 차관, 재정부 국장 등 주요 관료들이 참석한 회의였어요. 폴란드로부터 온 채무 탕감 요청에 대한 논의였습니다. 처음에는 신중론이 많았다고 나와 있었어요. 우리도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가능한가?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다른 나라들의 유사한 요청이 쇄도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같은 우려들이었죠. 하지만 회의가 진행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의록 마지막 부분에서 저는 운명적인 문장들을 발견했습니다. 폴란드는 과거 우리를 직접 도운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려울 때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고 자란 나라입니다. 6.25 전쟁 때 유엔군의 지원이 있었고 경제개발 과정에서도 많은 나라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지금 폴란드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우리가 도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길입니다. 받은 적은 없지만 받아야 할 마음을 우리는 압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뻔했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외교 철학이었습니다. 단순한 이익 계산을 넘어선 인간적 가치에 기반한 결정이었던 거죠. 박선영 연구관이 제 표정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받은 적은 없지만 받아야 할 때를 압니다. 그래서 베푸는 겁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이런 철학이 당시 우리 선배들의 마음이었어요. 조건부 지원이 아니라 진정한 도움,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외교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진짜 힘이었다는 것을요. 무기나 경제력이 아니라 이런 마음이 한국의 진정한 소프트 파워였던 것입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곧바로 논문 작성에 착수했습니다. 조용한 외교의 힘 1991년 한국의 폴란드 채무 탕감 사례 연구라는 제목으로 말이죠. 이 논문은 국제정치학계에서 상당한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유럽의 학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어요. 하지만 정작 놀라운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논문 발표 후 며칠 뒤 폴란드 국방부에서 직접 연락이 온 것입니다. 얀 드제프스키 국방장관이 개인적으로 저를 만나고 싶다고 했죠. 드제프스키 장관은 52세의 군인 출신으로 냉철하면서도 결단력 있는 인물로 유명했습니다. 그가 저를 부른 이유가 정말 의외였어요. 교수님의 논문을 읽었습니다. 정말 감명 깊었어요. 사실 우리 정부는 이미 그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계셨다고요?
국방부 장관실은 웅장했지만 소박했습니다. 벽에는 폴란드 국기와 함께 NATO 깃발이 걸려 있었어요. 드제프스키 장관은 진지한 표정으로 계속 말했습니다. 네, 30년 전 그 일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특히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한국을 떠올렸습니다. 드제프스키 장관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럽 전체가 긴장 상태에 빠졌다고 했어요. 특히 폴란드는 직접적인 위협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긴급히 방산 장비를 확충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러시아의 위협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기존 장비만으로는 부족했거든요. 폴란드는 즉시 여러 나라와 접촉했다고 했습니다.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모든 주요 방산 강국들과 말이에요. 하지만 모든 나라가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었어요. 기술 이전은 제한적이고 납기는 5에서 7년이나 걸린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절박한 상황을 이해해주지 못했어요. 그런 답답한 상황에서 누군가 30년 전 한국의 일을 언급했다고 합니다. 당시 경제부에서 일했던 한 고참 관료가 말이죠.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30년 전 우리를 조건 없이 도운 나라요. 그들이라면 우리 상황을 이해해 줄 것 같은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드제프스키 장관은 직접 한국 대사관에 연락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한국의 반응은 즉시 나왔다고 합니다. 30년 전 약속을 기억합니다. 폴란드의 안보가 곧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간단했나요? 네, 정말 간단했어요. 다른 나라들처럼 복잡한 협상이나 조건 제시가 없었습니다. 그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였죠. 한국은 즉시 전문가 팀을 폴란드로 파견했다고 했습니다. 폴란드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들은 우리의 지정학적 상황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러시아의 위협, 우크라이나 국경의 긴장, 우리가 필요로 하는 방산 장비의 성격까지 말이에요. 한국은 K2 흑표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를 포함한 종합적인 패키지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다른 것이었어요. 빠른 납기, 현지 생산, 기술 이전, 그리고 무엇보다 폴란드의 안보 상황에 대한 진정한 이해. 이 모든 것이 하나의 패키지로 제공되었습니다. 드제프스키 장관의 목소리에 감동이 묻어났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었어요. 30년 전 받은 신뢰에 대한 한국의 답례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30년 전 조용히 베푼 선의가 이렇게 거대한 협력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신뢰라는 건 정말 놀라운 거네요. 맞습니다. 신뢰는 이자를 낳아 30년 후 거대한 협력으로 돌아왔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투자였던 거죠. 드제프스키 장관은 또 다른 이야기도 들려주었습니다. 한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느낀 점들 말이에요. 한국 협상단은 처음부터 다른 나라들과 달랐어요. 이익을 계산하기보다는 파트너십을 구축하려 했거든요. 어떻게 하면 폴란드가 독립적인 방산 능력을 갖출 수 있을까를 고민했어요. 이런 접근 방식은 서방 기업들과는 완전히 달랐다고 했습니다. 서방 기업들은 주로 완제품 수출에만 관심이 있었지만 한국은 폴란드의 장기적 발전을 고려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선택한 건 무기가 아니라 철학이었어요. 한국에 함께 성장하는 철학 말입니다. 그날 드제프스키 장관과의 대화는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외교란 단순한 이익 계산이 아니라 인간적 가치에 기반한 장기적 관계 구축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폴란드의 한국 방산 장비 선택 소식이 알려지자 서방 방산업계는 완전히 충격에 빠졌습니다. 특히 독일의 라인메탈사는 강력히 반발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레오파르트 2 전차가 기술적으로 우수하다고 확신하고 있었거든요. 마르쿠스 바이어 부사장이 직접 폴란드를 방문해 항의하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보며 정말 흥미로웠어요. 서방 기업들의 반응과 폴란드 정부의 대응이 너무나 대조적이었거든요. 바이어 부사장은 49세의 엘리트 출신이었습니다. 독일 최고의 공과대학을 나와서 20년 넘게 방산업계에서 일했던 베테랑이었어요. 하지만 그날 폴란드 조달청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당황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기술적으로 우리가 명백히 앞서는데 말이에요. 바이어 부사장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레오파르트 EA8 전차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검증된 명품 무기입니다. NATO 표준을 완벽하게 충족하고 유럽 방산업계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폴란드 조달청장 토마시 노바크는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51세의 노바크는 실용주의자로 유명했어요. 감정보다는 논리와 현실을 중시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기술적 우수성만으로 모든 게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그럼 가격 때문인가요? 우리도 가격 조정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장기 할부도 가능하고 금융 지원도 가능해요. 가격의 문제도 아니에요. 바이어 부사장은 점점 당황스러워했습니다. 기술도 아니고 가격도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그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정치적 고려사항이 있는 건가요? EU 회원국 간의 연대나 NATO 표준화 같은? 노바크 청장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계약서만 들고 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30년 전부터 우리 마음에 계약서를 써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바이어 부사장의 표정이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그는 뭔가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의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무슨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노바크 청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1991년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 때 한국은 조건 없이 도와주었어요.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어떤 조건도 내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30년 전 일이잖아요. 지금과는 다른 문제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본질은 같습니다. 진정한 파트너가 누구인지의 문제거든요. 바이어 부사장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는 순수하게 기술과 가격의 논리로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노바크 청장은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절박한 상황을 이해했어요. 빠른 납기, 현지 생산, 기술 이전, 그리고 우리의 지정학적 환경에 맞는 맞춤형 솔루션까지 제공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진정성이 다릅니다. 한국은 우리를 고객이 아니라 파트너로 봤어요. 언젠가 우리가 독립적인 방산 능력을 갖추기를 진심으로 바라더군요. 이후 독일 언론들은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폴란드가 독일을 버리고 한국을 선택한 진짜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대부분 기술적 측면이나 경제적 측면에만 초점을 맞췄습니다. 정작 중요한 건 다른 곳에 있었어요. 한국이 제공한 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거든요. 한국은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방산 협력을 제시했습니다. 무기 판매가 아니라 방산 생태계 구축, 기술 이전이 아니라 기술 공유, 고객 관계가 아니라 전략적 파트너십. 이 모든 것이 하나의 패키지로 제공되었어요. 이건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야. 생존 파트너십이야. 노바크 청장의 이 말이 모든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기술보다 강한 건 기억이고 성능보다 확실한 건 믿음이었어요. 한국은 30년 전부터 이미 폴란드의 마음속에 신뢰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심어 놓았던 것입니다. 서방 기업들이 놓친 건 바로 이것이었어요. 그들은 무기의 성능만 보았지만 한국은 마음의 성능을 보았던 것이죠. 한국제 무기들이 폴란드에 도착하기 시작하면서 저는 현장을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폴란드군 기지에서 진행되는 K2 전차 시험을 참관할 기회를 얻었어요. 역사학자로서 이런 역사적 순간을 놓칠 수 없었거든요. 그날 시험을 주관한 건 스테판 코발스키 대령이었습니다. 42세의 베테랑 기갑부대 지휘관으로 실전 경험이 풍부한 군인이었어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복무한 경험도 있었습니다. 교수님도 오셨군요. 오늘 정말 흥미로운 걸 보게 될 겁니다. 코발스키 대령의 표정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어요. 그는 이미 한국제 무기들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훈련장은 바르샤바에서 남쪽으로 100km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넓은 평야의 다양한 지형이 조성된 종합훈련장이었습니다. K2 전차가 훈련장의 모습을 드러냈을 때 저는 솔직히 놀랐어요. 생각보다 컸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세련된 느낌도 있었습니다. 각진 독일 전차들과는 다른 곡선미가 있는 디자인이었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함께 온 한국 기술진들의 모습이었어요.
김영수 팀장을 비롯해 5명의 엔지니어가 왔는데 모두가 정말 세심하게 모든 것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마지막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김영수 팀장의 말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48세의 김 팀장은 20년 넘게 전차 개발에 몸담아온 전문가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책임감이 새겨져 있었어요. 이들은 단순히 무기를 팔고 끝내려는 게 아니군요. 저는 옆에서 지켜보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로 폴란드군이 이 무기로 자신들을 지킬 수 있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K2 전차의 기동성 테스트가 먼저 진행되었어요. 험난한 지형을 오르내리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코발스키 대령은 계속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이게 정말 놀라워요. 조작이 이렇게 직관적일 줄 몰랐어요. 어떤 점이 그런가요? 우리 군인들의 입장에서 설계된 게 느껴져요. 복잡한 매뉴얼 없이도 금방 익힐 수 있어요. 스위치 배치도 논리적이고 화면 표시도 명확해요. 김영수 팀장이 옆에서 설명했습니다. 우리도 군복무를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군인의 마음을 압니다. 생사가 걸린 순간에 복잡한 건 소용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무기들에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생존에 대한 절박함이 담겨 있다는 것을요. 점심시간에는 간단한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한국 기술진들은 폴란드 군인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렸어요. 언어는 달랐지만 군인 특유의 동료애가 느껴졌습니다. 오후에는 K9 자주포 시험도 봤습니다. 정확도가 정말 놀라웠어요. 3km 떨어진 표적을 정확히 명중시키는 모습을 보며 폴란드 포병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더 인상적인 건 한국 기술진들의 자세였어요. 성공적인 시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 완벽하게 만들 방법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 포탄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어요. 김영수 팀장의 말에 코발스키 대령이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이 무기들은 단순한 철덩어리가 아니군요. 생존의 DNA가 새겨져 있어요. 저녁에는 기지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때 김영수 팀장은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제 아버지가 한국 전쟁 참전 용사세요. 어릴 때부터 전쟁이 얼마나 끔찍한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일을 할 때마다 생각해요. 우리가 만든 무기가 누군가의 가족을 지킬 수 있다면 그보다 의미 있는 일이 또 있을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단순히 기술자가 아니라 평화를 지키는 사람이라는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우리 할아버지도 2차 대전 참전 용사였어요. 코발스키 대령이 응답했습니다. 그래서 더 잘 압니다. 좋은 무기란 단순히 성능이 좋은 게 아니라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이해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한국 무기의 진짜 힘이었어요. 기술보다 강한 힘은 기억이고 성능보다 확실한 건 의지였습니다. 한국의 기술진들은 단순히 무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평화를 지키는 도구를 만들고 있었던 것이죠. 한국과 폴란드의 협력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단순한 무기 판매를 넘어선 포괄적 파트너십이었습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을 제한했거든요.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이었어요. 저는 폴란드 남부 크라쿠프 근처에 건설 중인 한국 폴란드 간 공동기술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야누시 비에스키라는 24세 청년을 만났어요. 크라쿠프 공과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한 그는 한국 기술자들에게 전차 제조 기술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야누시는 솔직하게 자신의 어려움을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아직 젊음의 패기가 가득했지만 동시에 진지한 책임감도 느껴졌어요. 한국어도 모르고 기술 용어도 낯설고요. 더욱이 한국의 제조 방식은 독일이나 미국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야누시가 말하는 한국식 제조 방식이 궁금했어요. 어떤 점이 달랐나요? 독일은 정밀함을 추구해요.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하죠. 미국은 대량 생산에 특화되어 있고요. 하지만 한국은 효율성과 실용성을 동시에 추구해요. 야누시의 설명을 들어보니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한국의 제조 철학에는 독특한 면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한국 선생님들이 정말 달라요. 우리를 단순한 학생이 아니라 미래의 동료로 대해주거든요.
한국교육단장 이철민 박사를 만났을 때도 비슷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53세의 이 박사는 30년간 방산 기술 개발에 몸담아온 전문가였어요. 차분하면서도 따뜻한 인상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우리 목표는 간단합니다. 폴란드가 언젠가 우리 없이도 혼자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결국 경쟁자를 만드는 셈 아닌가요? 저는 솔직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보통 기업들은 자신들의 기술을 완전히 공개하려 하지 않거든요. 이철민 박사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진정한 협력이죠.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낚시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실제로 한국의 접근 방식은 달랐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완제품만 수출하려 할 때 한국은 처음부터 폴란드의 자립을 염두에 두었어요. 야누 씨는 한국 기술자들과 함께 일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한국 선생님들은 실수를 해도 혼내지 않아요. 대신 왜 그런 실수가 생겼는지 함께 분석해 봅시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 기술자들의 교육 철학이었습니다. 단순히 기술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기술이 나온 배경과 철학까지 설명해 주었거든요. K2 전차의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설계되었을까요? 한국 기술자 박민수 씨의 질문에 야누 씨는 고민했습니다. 박민수 씨는 35세의 젊은 엔지니어였는데 교육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어요. 내구성 때문인가요? 맞아요. 하지만 더 깊은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전장에서 수리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했거든요. 군인들이 최대한 안전하게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기술 하나하나에 담긴 철학을 배워가면서 야누 씨는 변화했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우리가 배우는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생각하는 방법이었군요. 몇 달 후 야누 씨는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폴란드 청년들을 위한 기술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자는 것이었어요. 자신이 배운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혼자만 잘하는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거요. 이철민 박사는 그런 야누 씨의 모습을 보며 정말 뿌듯해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원했던 거예요. 기술을 전수받은 사람이 다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선순환 말이에요. 실제로 6개월 후 야누 씨가 제안한 교육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폴란드 전국에서 온 청년들이 크라쿠프 기술센터에 모였어요. 야누 씨는 이제 선생님이 되어서 후배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K2 전차의 핵심은 기술이 아니라 철학입니다. 야누 씨의 첫 강의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배운 것을 그대로 전수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정말 감동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성장하는 방법을 수출하고 있었던 것이죠. 교수님, 정말 신기해요. 야누 씨는 수업 후 저에게 말했습니다. 한국 선생님들이 저한테 했던 말을 이제 제가 후배들에게 하고 있어요. 마치 바통을 이어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야누 씨의 교육을 받은 폴란드 청년들 중 일부가 한국으로 연수를 가게 된 것입니다.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장학금을 제공한 거였어요. 이제 진짜 글로벌 파트너십이 되는 거네요. 이철민 박사는 정말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우리가 꿈꾸던 모습이에요. 국경을 넘나드는 기술 공동체 말입니다. 한국의 이런 접근 방식은 폴란드 정부에도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단순한 기술 이전을 넘어서 인재 양성까지 함께하는 진정한 파트너십이었거든요. 한국은 우리에게 물고기를 준 게 아니라 바다를 열어준 거예요. 토마시 노바크 조달청장의 이 말이 모든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진정한 협력이란 상대방의 독립과 성장을 돕는 것이라는 한국의 철학이 현실이 되고 있었던 것이죠. 2024년 12월 15일 드디어 첫 번째 K2 전차가 폴란드에 도착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환영식에 특별히 초대받았어요. 30년 전 우연히 발견한 문서에서 시작된 제 여정이 마침내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아침부터 바르샤바는 축제 분위기였어요. 폴란드 국방부 청사 앞 광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정부 관료들, 군인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까지 모두의 표정에 기대와 감동이 섞여 있었어요. 오전 9시부터 행사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폴란드 국기와 한국 태극기가 나란히 펄럭이는 모습이 정말 장관이었어요. 두 나라의 국가도 함께 연주될 예정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정각, 거대한 트레일러에 실린 K2 전차가
광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죠. 시민들은 환호했고 군인들은 경례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 순간이 단순한 무기 도착이 아니었습니다. 30년 전 조용히 베풀어진 선의가 마침내 열매를 맺는 역사적 순간이었거든요. 드제프스키 국방장관이 연단에 올랐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동이 묻어났어요.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30년 전 받은 진심에 대한 우리의 담례입니다. 장관의 연설이 계속되었습니다. 1991년 폴란드가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 때 한국은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도왔습니다. 그때 그들이 심어준 신뢰의 씨앗이 오늘 이런 거대한 나무로 자라났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우연히 발견한 문서 한 장이 이렇게 큰 의미를 갖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것은 무기 거래가 아닙니다. 이것은 진정한 우정의 결실입니다. 드제프스키 장관의 마지막 말에 광장의 모든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환영식 후 저는 박선영 연구관과 재회했습니다. 그녀도 한국 정부 대표단의 일원으로 이날 행사에 참석했거든요. 교수님 덕분에 묻혀있던 진실이 세상에 알려졌네요. 아니에요. 진실은 원래 거기 있었어요. 제가 한 건 그냥 먼지를 털어낸 것뿐입니다. 박선영 연구관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30년 전 우리 선배들이 내린 결정이 이렇게 돌아올 줄 몰랐을 거예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한국의 외교 철학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새삼 깨달았어요. 그날 오후 저는 야누시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이제 한국 기술자들과 함께 K2 전차 정비 교육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1년 만에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교수님 정말 신기해요. 30년 전 일이 지금 제 인생을 바꾸고 있어요. 어떤 기분인가요? 감사해요. 그리고 책임감도 느껴요. 이제 저도 이 신뢰를 다음 세대에 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야누시의 말에서 한국에서 배운 철학이 그대로 느껴졌어요. 받은 것을 다시 베푸는 그런 선순환의 고리였습니다. 저녁에는 폴란드 국민들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는 정말 놀라웠어요. 78%가 한국과의 전략적 동맹을 지지한다고 나왔습니다. 이는 역대 최고 수치였어요.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새롭게 보게 됐어요. 진짜 친구가 누구인지 알겠네요. 60대 주부 마리아 코발스카 씨의 말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도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해요. 앞으로 한국과 더 가까워질 것 같아요. 30대 직장인 피오트르 노바크 씨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방산 협력을 넘어 문화교류까지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바르샤바 한국문화원에는 한국어 수강 신청자가 몰렸고 한국 기업들의 폴란드 진출도 활발해졌어요. 김치와 불고기를 파는 한국 식당도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K-팝과 한국 드라마의 인기도 치솟았어요. 한국에 대한 관심이 전 방위로 확산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게 진짜 소프트 파워네요. 저는 그런 현상들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무기가 아니라 마음으로 얻은 신뢰가 이렇게 큰 파급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30년 전 발견했던 그 문서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한국 정부의 폴란드 외채 무상 탕감 결정이라고 적힌 그 낡은 종이 한 장이 이 모든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1년간의 긴 여정을 통해 깨달은 건 이거였습니다. 진짜 외교는 조용히 베푼 은혜가 30년의 시간을 건너 거대한 신뢰로 피어나는 것이라는 사실이었어요. 한국은 30년 전 아무도 모르게 선의를 베풀었습니다. 언론도 관심 갖지 않았고 국민들도 잘 몰랐죠. 하지만 그 조용한 선의는 폴란드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어요. 그리고 그 선의는 조용히 자라나 결국 거대한 협력의 나무가 되었습니다. 180억 달러의 방산 계약은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었어요. 30년 전 심어진 신뢰가 맺은 열매였던 것이죠. 한국은 무기를 판 게 아니라 살아남는 방법을 건넸습니다. 기술을 팔 게 아니라 철학을 나눴어요. 고객을 만든 게 아니라 파트너를 얻었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한 장의 문서에서 시작된 작은 호기심이 어떻게 3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거대한 감동으로 이어지는지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마르틴 자코스키 교수가 그 문서를 발견하지 않았다면
1991년 한국의 조용한 결정은 영원히 역사 속에 묻혀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진실은 결국 빛을 보게 되었고 그 진실이 오늘날 폴란드와 한국의 아름다운 동맹으로 꽃피웠습니다. 받은 적 없는 은혜를 조용히 갚는 마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랑스러워해야 할 대한민국의 진짜 모습입니다. 화려한 성과나 눈에 띄는 업적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선의를 베풀 줄 아는 따뜻한 마음 말이에요. 우리가 어려웠던 시절을 기억하고 그 기억을 바탕으로 다른 이들의 고통에 공감할 줄 아는 성숙함. 도움을 받았던 과거를 잊지 않고 이제는 우리가 도움을 줄 차례라는 겸손한 자세. 조건 없는 선의가 결국 가장 강력한 외교 무기가 된다는 지혜. 이 모든 것들이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의 진정한 힘이 아닐까요? 30년 전 그 조용한 결정을 내린 우리 선배들의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이어받아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묵묵히 선의를 실천하고 있는 대한민국. 이런 나라의 국민으로 살아간다는 것, 정말 자랑스럽지 않으신가요? 받은 적 없는 은혜를 갚을 줄 아는 나라, 조용한 선의가 가장 큰 울림이 되는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감동 대통령이었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